안녕하세요. 오랜만이지요. 네. 선생님들한테 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전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뭐 크게 안 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정을 가급적이면 지금 손을 안 대는 게 낫습니다. 그럼 뭐에 나은 거냐? 이 궤양병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안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뭐 굉장히 커다란 나무를 이렇게 하수형으로 키우고 성목이죠. 뭐 한 30년 된 거. 그런 거에서 제법 이제 큰 세장방추형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다축의 개념으로 가고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옆으로 걸리든 해서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서운 게 동해도 무섭죠.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동해 무서운 거고 결실이 안 되는 봄의 서리 피해 이런 것도 무서운 건데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 심을수록 나무한테 살기가 좋은 환경이냐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보면 달걀 위에 뭐 이렇게 생산하는 연어릴이 있고 옆에 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숫자가 4, 3, 2,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4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A4지 하나만한 공간에 닭이 살 수 있는 듯한 굉장히 좁은 아주 그냥 옛날 그 정말 닭장이라고 하는 그 사육 케이지에서 키우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달걀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병이 돌면 금방 확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과도 옛날처럼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촘촘촘촘 있고 빈틈없이 벽을 만들어서 무엇인가가 좀 원활하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불안병도 고시류를 타고 아주 급속히 번질 수 있는데 얘는 또 시간과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국의 사례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한국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도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네. 그래서 일단 원래 논문 자체는 중국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말리라고 하는 게 이 불안병원 균이에요. 근데 불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그럼 발사말리 하나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사과에 전문이 낙엽병을 일으키는 것도 불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최근 논문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음, 방제 횟수가 줄어들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현재 중국 사과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불안병을 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화상병보다도 과수원에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산단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데, 근데 또 마땅히, 뭐,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뭐, 이렇게 밀식하는 거를 포기해? 수량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지. 옛날에 큰 나무를 키워? 그런다고 해서 뭐 불안병에 안 걸리냐? 물론 걸렸을 경우에 살아남고 치료가 가능한 이 여분이 있잖아요. 큰 나무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도 우리는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뭐.
병원균은 이런 것들이 있고 초기의 증상이 진물이 흐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진물이 흐르면 견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역병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견문인지 불안병인지는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안병과 견문이 썩은 병과 역병 혹은 여기 화상병이 있다라고 보면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고 방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화상병은 특별한 약제 빼고는 화상병에만 들어요, 약이. 그러니까는 화상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상병 약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열심히 뿌리면 나머지 역병이나 견문이 불안병은 거의 방제가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럼 반대로 불안병이나 견문이 역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방제를 하면 화상병은 방제가 될 것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얘는 세균이고 이쪽은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방제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방제가 안 되느냐? 그 공격하는 무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항생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항생제로 얘들이 해결이 되느냐? 불안병이나 견문이나 역병이 해결이 되느냐? 이거를 그냥 이런 둥그런 여기 밑에 보면 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 채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콩을 넣을 수도 있고 깨를 넣을 수도 있고 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크기에 따라서 걸러지고 안 걸러지고 하는 게 있죠. 세균은 크기가 그냥 70m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곰팡이는 80mm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채가 75mm짜리 채가 있다, 구멍의 크기가 라고 하면 70mm는 빠져나갈 거고 80mm는 남아있고 뭐 이렇겠죠. 이게 왜? 그러면은 90mm짜리가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내고 이거보다 큰 것만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결론을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상병이 발생하는 농가의 비율을 보면 요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불안병이나 견문이 썩은 병, 역병이 발생하는 농가는 이만큼 되니 항생제 위주의 방제를 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침투하는 살균제를 써서 그게 불안병이든 견문이든 역병이든 방제를 시도해 보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중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중국이 전 세계 사과 생산량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평가를 보면 참 생산량은 유럽 주요 국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중국 스스로 자기네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 논문이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량은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 반도 못 미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은 이렇게 평가하는 중국보다도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지. 그런데 사과 시세는 이 소비자의 구매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과 시세는 지금 전 세계 1등을 3년 연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대단한 소비자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비싼 사과를 사 먹어주고 있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의지가 있고, 예, 대단하잖아요. 예. 우리 촌에서 살면서 농민들이 카페를 잘 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새 돌아다녀 보면 카페를 자주 갑니다. 그럼 카페에서 사 먹게 되는 음료수 뭐 이런 거요. 뭐 카페오레라든지 뭐 이런 거나 하나 사면은 한 6천 원 정도 가고 여기에서 뭐 빵 하나 뭐 한두 개 고르면 이것도 한 4, 5천 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만 원이 사라지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과의 가격도
사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싸지는 않아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뭐 몇 킬로에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게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소비를 하든 비싼 사과를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저런 거 먹는데 뭐 우리는 못 먹냐? 이렇게 하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존력을 보면은요, 야, 최장 5년간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병원균이 감염이 되어져 있는데 뭔가 조건이 안 좋거나 계속해서 살균제를 갖다가 때려 붓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잠을 자. 동면에 들어가는 거야. 동면에 들어가는데 1년, 2년이 아니고 최대 5년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년, 4년 동안 치료를 하고 잘라내고 약을 치고 도포제 바르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뭐 가리 시비하고 석회부르도액 살포하고 타르 갖다 바르고 뭐 오만 짓을 하고 흙으로 쳐싸매고 비닐로 덮어버리고 이랬어도 아 이제 좀 괜찮아졌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는데 4년 차, 5년 차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 여름 시즌에 이제 여기를 다녀봤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옛날에는 이제 이쪽을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사과가 주로 재배되는 곳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판단을 했을 때 한국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일본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산동성이 있는데 산시성이 있는데 여기 있고 이제 뭐 칭하이성이 있고 간수성이 있고 있는데 요쪽 라인에 여긴 백두산 있는 쪽이고요. 요런 데 쪽에서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사과가 많이 재배되니까 여기 이제 교양병, 불안병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도 불안병이 어디가 많어라고 했을 때 강원도가 많겠습니까? 경상도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뭐 경상도가 많겠죠. 왜? 사과를 많이 재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SSPO-85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를 예측을 했을 때에 좀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금 기후협약 탈퇴하고 미국 이런 데 탈퇴하고 뭐 전기로 발전을 많이 하고 태양 이런 거를 해서 전기로 예, 모터를 돌려가지고 자동차나 뭐 어떤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기존에 있는 가스나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벗어나서 원자력이나 태양이나 풍력이나 조력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바꿔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것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요새 것들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미 역전은 됐는데 역전은 되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배출해 놓은 것과 이 속도를 봤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비관적인 거 그냥 현상 유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 불안병이 이만큼 번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안 그럴 거냐? 중국은 이 위에 여기 몽골 있고 이쪽에 이렇게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땅입니다. 땅 이제 대륙이거든요. 대륙. 한국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어서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기후가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기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일본은 그런 영향을 안 받느냐? 받죠. 받는데 일본은 따뜻한 쪽에서 늘 익숙하게 받고요. 한국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추운 위쪽과 따뜻한 아래쪽의 중간 지대쯤에서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급하게 더워졌다가 대륙을 타고 찬 공기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현재 불안병의 중심지가 점점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었고 점점 해가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중심지 이동 거리로 보면 한 7, 800km 정도 이동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앞에 이제 한 2자를 더 붙여야 되죠. 거의 한 3,000km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란에서 산동선까지 차를 타고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더니 거의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게 거의 한 2,500km 되더라고요. 이거 직선거리로 봐서 이런 건데. 중국을 참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본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 중국에는 농사 지을 땅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셔야죠. 오른쪽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이 바이오 6라고 하는 게 뭔데 이렇게 빨갛게 높은 거냐라는 건데요. 가장 추운 달의 최저 기온이 이 불안병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평균 기온이냐, 12월 달 기온이냐, 1월 달 기온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온을 보고 과수원의 경사도가 문제인 거냐, 흙이 문제인 거냐, 모래 함유량이 얼마인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거기에서 불안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장 추운 달에 최저 기온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거 알아내서 뭐 할 거냐? 그 농가한테 뭔 도움이 되느냐? 선생님들이 11월이 있고 12월이 있고 1월, 2월, 3월, 4월이 있으면 언제 전종을 하냐라는 거에서 가장 추운 달에 뭔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추운 달이 언제예요? 1월 달 가장 춥잖아요. 네. 이때에 뭔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미경으로 한번 불안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뭐 이렇게 뭐가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0도라는 것과 5도라는 거. 우리가 저온 창고에다가 그 1MCP 처리를 해가지고 사과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과 창고 안에서 사과가 썩어가고 곰팡이가 피는 게 보이죠?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넣을 때는 없었죠. 근데 0도에서 증식을 한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0도에서도 증식을 하는 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여름에 20도, 30도 이때 곰팡이 잘 생기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0도에서도 생기는데 놀랍게도 불안병은 0도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5도가 되면 5도도 춥잖아요. 5도가 되면 일주일 안에 거의 한 90%가 발화를 합니다. 발화를 한다라는 거는 뭐 벼가 됐든 콩이 됐든 이렇게 뿌리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싹이 터가지고 떡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떡잎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파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다가 보면 꽃도 피는 거고 그러다가 꼬투리가 달리는 거고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나 살 수 있는 4년, 5년을 그냥 나무에서 버틸 수도 있는데 겨울에 막 0도만 되더라도 저저만 있으면 돼요. 겨울에 눈이 와요. 이 위에 막 눈이 있다가 얼었어. 그럼 그 얼음이 맑은 날 따뜻하게 햇볕이 쬐이면 여기는 녹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수분이 들어가요. 그럼 그 수분이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면 발화를 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발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빵일, 요게 15일, 요거 30일. 다시 빵, 15, 30일. 빵, 15, 30일. 빵, 15, 30일. 뭐냐고요? 오늘 전종을 하고 불안병을 접종을 시켜버려요.
오늘 전정을 하고 15일 있다가 오늘 전정을 하고 한 달 뒤에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그날 당일이 아니면 접종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 병원균이 잘 못 살아. 물이 올라와가지고 하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든 농약을 우리가 살포하든.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11월, 12월, 1월, 2월 요때는요. 그날이 아니더라도 15일이 지났는데도 감염률이 50%를 넘어간다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전종 언제 해? 그랬더니 12월 20일 날 사람들이 들어오기로 했어. 라고 해서 20일 날 이제 20일 이렇게 이틀 동안 6명이 들어와 가지고 12명 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한 300만 원 주고 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정을 끝내고 뭐 했어요.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얗게 막 눈이 옵니다. 아주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어, 굉장히 많이 불안병이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안 왔어. 근데 1월 1일 서설이라고 새해 첫날 눈이 왔어. 곡식이 풍년될 것 같은 좋은 조짐이래. 그래도 50% 넘게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달 뒤에 1월 이제 한 20일쯤 되었어. 이제 설 때 뭔가 하려고 창고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거의 50% 가까이 불안병이 감염이 되더라라는 거를. 그래서 겨울에는 오래된 상처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처를 만들지 않아야지. 상처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급하니까 사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겨울에 뭐해? 미리 해놓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밀식하고 통풍이 안 되게끔 하고 양수분해 경합을 우선시해서 막 서로 싸워야 되고 뿌리가 옆에 충분히 퍼져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뿌리가 있고 우리가 무슨 새 영농설계 교육을 갔더니 옆에 사과 재배하는 농민들이 다닥다닥 있는데 그 옆에 계단까지 앉아 있고 뒤에 서 있는데 누가 켈록켈록 하고 있고 그러면 독감이 옮길 수도 있고 코로나가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 인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200명 모일 수 있는데 한 15명 정도밖에 띄엄띄엄 앉아 있어. 저 뒤에 있고. 그러면 누가 콜록콜록거리더라도 감염될 확률이 적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배 환경을 이제 바꾸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게 무엇인가 기술로 늘리는 게 아니고 많이 심으면 늘어나요. 풍산성, 다수학, 조기 다수학이 가능한 품종을 많이 심을수록 수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심어야 되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밀식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고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밀식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점점 인건비도 올라가고 전정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잘 없는데 외국인은 잘할 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겨울에 일찍 전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불안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정을 외국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혹은 기계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품종이거나 그러한 수형을 가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품종을 지금 잘 보이지가 않고 있고 수형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가 되거나 스마트팜으로 가서 불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2월이든 뭐 3월 초든 간에 거의 뭐 하루에 기계나 사람 사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품종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서는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과수원을 우리가 경영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셨던 것들이 특정한 부위에서 늘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과수원을요, 혼자서 전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1월부터 쭉 전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병원균이 와서 붙는다라고 하면 11월, 12월, 1월 이때에는 이만큼씩이나 많은 거고 2월만 돼도 확 줄어들고 3월이 되면 거의 뭐 새로 감염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과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좀씩 좀씩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했을 때에 하고 나서 전종은 상처는 똑같이 이제 내고 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뭔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젖어 있느냐라는 거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겨울이 건조하고 그러면 그 해에는 발생이 적을 수도 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안 녹고 내 땅이 북쪽이라서 눈이 늘 쌓여져 있고 낮에는 녹았다가 얼다가 뭐 이걸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늦게 한 데에는 괜찮을 수도 있고 하필 먼저 한 데 근데 눈이 와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독하시고 토치를 하시거나 알코올에 하시거나 물에 불렸다가 깨끗이 닦아내고 락스에 담가서 뭐 소독을 하거나 하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늦게 하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에는 혹시라도 하고 싶으시면 큰 가지는 떼라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작은 가지는 손대지 말고 꽃눈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위험하니까. 그럼 큰 가지는 떼면 거기에 불안병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하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큰 가지를 하나 떼어놨으면 여기에 도포제 바르는 건 쉽잖아요. 큰 건데 작은 거면 어렵지만 큰 거는 지나가다가도 보이고 뭐 쉽지 않습니까? 큰 거는 하고 도포제 바르고 나중에 뭐 다른 자료나 이런 거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늦어서 가리 시비한다라든지 뭐 타르를 쓴다라든지 브란 또 보르도액 같은 걸 살포한다라든지 있는데 이미 그건 제 사업하는 대상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중국 이야기잖아요. 중국도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씨 자꾸 올라갈 것 같고 많아질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야, 한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뭘 초겨울에 일찍 전정하지 마라. 감염률 높아진다. 막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사과나무가 제일 오래된 게 제가 알기로 560년생짜리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560년 동안 불안병에 안 걸렸어. 왜 안 걸렸냐? 뭐 그 당시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다르기도 하지만 일단 나무를 옛날에는 거의 뭐 가로수처럼 플라타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그냥 크기만 하는 거지 거의 손을 안 대고 막 따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상처가 잘 생기지도 않고 또 사과의 원산지인 저 카자흐스탄에 이런데 천산산맥이 있는 데 쪽은 원래 건조한 곳이에요. 거의 사막 같아요. 그런데 해발이 높다가 보니 서늘한 거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사과가 살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기억하자고요.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데가 서늘하고 건조하냐라는 거에서 에이, 에이,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런 조건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저기 혹시 비가림 재배나 이런 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기상이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기상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영상이 됐든 뭐 강의가 됐든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동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전정시기 조정해라. 감염률이 100%에 육박하는 초겨울에 피하고 초봄에 전정해라. 그리고 상처에다가 자꾸 뭐 발러.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델이기는 한데요. 모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거, 그 병 걸려 있겠지. 어, 낙엽 안 되고 있는 거 병 걸린 거죠. 그리고 뭐 가지가 비틀어진 거, 눈이 오거나 그랬는데 가지가 쉽게 마르지 않고 혼자 젖어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뭘로? 눈으로 열심히 감시를 해야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걸리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덜 걸리게 하는 게 최고고, 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든 악착같이 치료해 봐야 되고, 한 그루 죽을 것 같으면 옆에다 두 그루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확보를 하고, 결손되는 것들도 보충을 하고,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종종, 가끔, 뭐, 약속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